S&P 500 동일 가중지수는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는 S&P 500 내의 소수 기업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경기 침체 시기였던 2008년과 비슷합니다. 아마존, 애플, 마소, 구글, 엔비디아 이 5개의 주식과 S&P 500의 나머지 495개 주식을 비교한 차트를 보시면 소수의 기업이 전체 지수를 끌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수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이번 분기 S&P 500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보시면 최근 2년 사이 중에 가장 많은 양입니다. 지난달 처음 보고된 올 1분기 예상 GDP 수치는 1.6% 성장률이었지만 이번에 2차 수치는 1.3%로 하락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성장률 3.4%보다 약 60%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GDP 성장률은 둔화하지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고 37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수치가 3%를 초과 중이며 국가부채는 34조 6천억 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이라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PMI 수치는 35.4로 회색으로 보이는 과거의 경기 침체 시기 때 수치와 비슷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잔액 연체율을 보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온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이 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주식을 매도하는 동시에 하향 해지 수단도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 헤지펀드는 산업재, 소재, 금융, 에너지 업종을 가장 공격적으로 매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미국은 1번, 캐나다는 2번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빠르면 대통령 선거 전인 9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여전히 높은 물가지표를 보여주면서 6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지만 1인당 GDP 수치가 낮게 나오면서 6월 5일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캐나다는 엄청난 이민정책 덕분에 인구가 급상승하면서 경제수치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1인당 GDP로 보면 잃어버린 10년 지표를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현수상인 트리도가 집권하면서부터 미국과의 1인당 GDP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높은 금리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RBC은행은 다음 주에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공격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할 배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같은 일부 유럽 나라들이 먼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다시 미궁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주 목요일에 EU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IMF는 생각보다 좋은 1분기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4.6%에서 5%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도 예상 GDP도 4.1%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페이퍼 시장의 원유 매도 포지셔닝이 코로나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이런 상황임에도 유가나 주가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2025년까지 원유 감산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오펙은 국제에너지기구보다 더 높은 수요를 예상해서 오펙 예상대로 수요가 올라온다면 재고 감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시간도 채 안 되는 회담 끝에 이뤄진 이번 합의는 사전 협상에서 이미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의 새로운 지분을 매각해서 131억 달러를 조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계 최고 펀드 운영사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데이터 센터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질 거라고 말하면서 풍력과 태양열 같은 간헐적인 자원으로는 공급 부족을 만족하기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한때 ESG 투자 열풍을 주도했던 블랙록이기에 이번 연설은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 격차, 정치적 압력, 명확한 목표 설정 실패로 인해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둔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석유 수요가 현재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다면 2040년까지 오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ESG 열풍이 불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쯤에 석유 수요가 피크를 찍을 거라고 말했던 걸 생각해보면 예상은 예상일 뿐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4월 5일에 91달러에 도달했던 유가가 이후로 하락세인 이유로 공급 증가, 수요 부진 그리고 전쟁 프리미엄이 크게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시아의 원유 수입이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재밌는 건 그 중심에 중국이 아닌 인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도는 폭염 속에서 5월 29일에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할 수 없는 저녁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전력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굴착기 및 유정 완성 수준을 보여주는 프랙 스프레드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감안해도 미국 원유의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셰일 자원 기술 컨퍼런스의 최신 논문 자료에 의하면 미국 최고의 셰일 유정인 페르미안의 미들랜드 드릴링 재고는 유가 $80 기준으로 약 6년 정도면 앵꼬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페르미안에는 미들랜드 외 델라웨어 등의 다른 유전지대가 있지만 미들랜드에 비해 천연가스 함량이 많고 손익분기점이 더 높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드릴링 장소 확보 및 비용 절감을 위한 M&A는 더욱 활성화될 거로 보입니다. 코노코필립스의 라이벌 마라톤 인수. 엑손과 쉐브론에 비해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던 3위 업체 COP가 마라톤 오일을 인수했습니다. 마라톤 오일은 올 초에 대번 에너지와도 루머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COP에 팔렸습니다. COP도 MRO와 바켄이나 이글포드 유전이 겹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회사끼리의 합병인 만큼 많은 인력을 줄이면서 비용 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BT가 MRO의 이글포드 유전에 많은 지분이 있고 최근에 ROCC를 인수하면서 직접적으로 이글포드에 시추 중인데 BT도 추후 인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레센트 에너지의 실버보우 인수. 2주 정도 된 뉴스이긴 하지만 제 유튜브에서 종종 소개해드렸던 CRGY가 뜬금 SBOW를 인수했습니다. 둘 다 이글포드의 주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훌륭할 것으로 보입니다. SBOW와 CRGY 모두 그동안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는 게 특징이었고 궁극적인 목표도 M&A를 통해서 회사 규모를 키우고 높은 가격에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BOW는 이번에 팔렸고 궁극적으로 CRGY의 대주주인 유명 투자회사 KKR과 부동산업자 존코프도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게 목적이라 언제든지 COP 같은 대기업의 회사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노버스 대 선코어, TD은행에서 앞으로 2년간 전망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표에 CNQ와 IMO를 같이 넣기는 했지만 결국 CVE와 SU는 현재 캐나다 1위인 CNQ의 멀티플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SU는 100% 원유이고 CVE는 천연가스 생산량도 많지만 현재 생산량은 두 회사 모두 비슷합니다. 생산량은 앞으로 2년간 CVE가 SU를 살짝 앞지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유소 용량도 CVE가 SU보다 살짝 더 높습니다. 단지 SU의 정유소 가동률이 더 높고 업그레이더 용량이 커서 조금 더 프리미엄 가격의 원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CVE가 살짝 더 저평가로 보이지만 두 회사 모두 상당히 훌륭합니다. 특히 SU는 잘 나가던 IMO의 CEO를 스카우트해온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지난 2년간 석유회사들을 지켜보면 경영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50%는 되는 것 같습니다. LNG 가격 상승과 원자력 확대, 더운 날씨 덕분에 아시아의 LNG 수요가 증가하면서 4월 이후 현물 가격이 30% 정도 오르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LNG 가격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도 가격 하락에 따른 자체 감산으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회복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새로운 AI 전력 소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로 하루에 3.3밀리언 큐빅핏의 가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2년마다 또 다른 LNG 시설을 추가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원 빈국인 한국과 일본 원자력 용량을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쓰나미 사태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대량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에너지 교착 상태에 빠진 현재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드사이드. 호주 정부는 친환경한다고 자국의 최대 석유회사인 우드사이드를 때리기에 바쁜데 일본 정부는 호주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WDS에 10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LNG 공급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자국인 호주 정부와의 온도차를 보고 있으면 우프다고 해야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구매자인 일본은 2022년 전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 위기로 인해 위험에 처한 이후 글로벌 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WDS의 서우주 스카보로 LNG 사업에 두 개의 대형 일본 에너지 회사들이 조인트 벤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주나 캐나다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적은 인구 대비 엄청난 자원 매장량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언제부터 정부에서 자기가 원래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자원도 안 캔다고 하니 너무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드사이드는 본인이 최대 지분을 가진 나미비아의 PEL 87에 대한 시험 시추 시기를 6월이나 7월에 결정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쉐브론이나 토털이 올해 말에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드사이드는 내년 초에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우드사이드 PEL 87 지역은 지질학적인 이유로 상당한 매장량이 묻혀있고 시추 비용도 적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신타나에너지도 이 지역에 대한 지분을 7.3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대륙붕이 잘 발달하였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석유가 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탐사 유전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초대형 메이저 기업의 아프리카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캐나다 기업인 아프리카 오일도 프랑스 토털과 카타르 국영 기업인 카타르 에너지가 지분을 각각 40%와 30%를 가진 PEL 56구역의 일부 지분을 우회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매장량 확인에 따른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토털의 PEL 56구역의 매장량이 갈프의 PEL 83보다 더 많을 거로 추정하고 토털이 매장량 발표를 미루는 이유를 해양 시추선 확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외 이오지 같은 소형 캐나다 회사도 나미비아 특정 자산에 지분이 있습니다. 쉐브론의 헤스 인수는 헤스 주주들이 손을 들어주면서 주주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엑손이 계속해서 라이벌인 쉐브론이 본인과 합작하던 헤스의 가이아나 자산을 획득하는 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헤스는 가이아나 외 박행 같은 본토 셰일 자산이 있지만 쉐브론이 헤스를 인수한 이유는 가이아나 때문입니다. 만약에 쉐브론이 가이아나 자산을 인수하는 게 쉽지 않다면 이미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미비아 탐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나미비아에 지분이 없는 엑손 입장에서는 갈프의 40% 지분 판매에 큰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루아 에너지. 넘쳐나는 현금을 이용해서 쉐브론이 소유한 태국의 해양 천연가스 자산의 인수를 노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도 가이아나 등 쉐브론의 내부 사정 변화에 따라 상황이 급진전될 수 있습니다. 태국 자산 인수 이후 첫 번째 신규 개발인 농야호 확장에 대한 개발 시추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걸려서 6개의 생산 유정을 포함 총 9개의 유정을 건설하고 3분기에 첫 번째 석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산량이 기존의 50%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실질적인 생산 성장의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첫 신규 개발인 만큼 회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분기에 주요 유정이 정비기간에 들어가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건 나쁜 뉴스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 결정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서지 에너지 2개의 논코어 자산 판매로 부채 목표를 맞추면서 FCF의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양으로 배당을 8% 정도 올려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판매된 자산 외에 스완레이크 자산을 팔려고 내놓았고 적정 가격에 팔린다면 FCF의 75%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 부채 목표인 170밀리언 달러를 맞출 수도 있어 기대가 됩니다. 그랜티에라 에너지. 유가 상승과 좋은 소식들로 올해만 65% 주가가 상승하면서 섹터 내 주가 흐름이 좋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로열티 세금에 관한 콜롬비아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 소식이나 정부의 석유 섹터 정책 변화, 거기에 에콰도르의 새로운 유정 테스트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받쳐주었습니다. 옵시디언. 원주민들이 OBE가 정식 허가받고 만든 도로를 막고 시위를 하면서 주가 타격이 컸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캐나다는 법위에 원주민이 있는 이상한 정치적인 구조라서 짜증나더라도 원만한 협의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뉴욕 출신의 CEO는 협상이 없다며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 피어스 리버의 본인 자산 근처의 피바인과 기프트 자산을 인수하면서 내년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클리어워터의 최강자라는 BTE의 핵심 자산이 피바인이라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원주민과의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인데 옵시디언은 그동안 클리어워터라는 좋은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계획대로 일을 잘하고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중소형 회사들의 예상 수치를 보면 EV 대비 현금 흐름 면에서 OBE가 상대적으로 매우 저평가로 보입니다. 요즘 나스닥 주식 중에 지켜보는 주식이 몇 개 있습니다. 메르카도리브레. 나름 유명한 회사라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결제 처리 및 배송 솔루션을 갖춘 포괄적인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제공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선도적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회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남미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라럼 테크놀로지스, 기업의 데이터 폐기를 돕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현재 나스닥의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3월 바닥을 친 이후 2500% 상승했는데 올해 들어 가속도가 붙으면서 둔화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AI 추세가 계속되고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 산업은 엄청난 순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2030년까지 CAGR 29%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예상대로 간다면 몇 배 업사이드도 꿈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베이스의 사이버 보안 주식인 CYBR로 재미를 봐서 같은 이스라엘 베이스가 흥미롭지만 요즘 안티 이스라엘이 뜨면서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무역 제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페이팔. 중국 주식을 제외하고 유명 대기업 중에 올해 넷상에 가장 갑론을박이 많은 주식은 단연코 페이팔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류는 광고 판매 사업의 전망을 좋게 보면서 앞으로 몇 배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내내 고전 중입니다. 재밌는 점은 캐시우드 누님께서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텔라닥을 팔고 페이팔을 구매했습니다. 캐시우드는 일반적으로 처음 사고 나서 계속해서 추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을 더 늘릴 거로 예상됩니다. 캐시우드는 2021년에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40%를 장담했으며 혁신 주식이 깊은 가치 영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펀드는 지난 3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59% 하락한 반면 QQQ는 37% 상승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